함께 이야기해 주실 박종희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인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로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검찰의 차량이 현재 구치소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이 구인장이 진짜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요. 뭐 구인장 몇 번 발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휴지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법원에서 사실상 이게 불출석이 예상이 돼서 앞서서 이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현재 뭐 막 들어온 소식인데 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던 이제 특검팀이 이 구치소 측에 이 강제 구인장을 전달하고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아니, 전달만 하고 빠져나왔어요? 예, 현재까지는 뭐 구치소 안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검팀이 구인장을 전달하고 현재는 구치소를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검은 차량이 오늘 오전에 검찰 관계자가 타고 구치소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인데 구인장만 전달하고 그냥 나왔다면 결국 강제 구인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검사나 수사관이 이 구치소에 있는 지금 피고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제 구인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끌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럴 때 보통 잘 보시면 호송차와 교도관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구치소 쪽에 전달한 거예요. 재판정으로 데리고 오시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치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독방 앞에 가서 자 법정으로 가시죠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방문을 열고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잠시 대치를 하다가 그냥 교도관들이 물러나오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민감한 문제는 이제 어쨌든 탄핵으로 파면되긴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법정에서 계속 보게 되지만 일부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 이 소리도 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구인을 했을 때의 문제들. 그런데 사실 더 원천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면 지금 피고의 신분입니다. 이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이라서 안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겐 무해가 그리 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도 이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이제 좀 버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상 이번에 이제 강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오후 재판에 과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할지 말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이게 강제 구인을 거부했을 때도 특별한 이제 법적 제재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강제 구인이에요? 강제라는 거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처벌이 있어야지만 강제 구인인 건데. 근데 보통 사실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에 강제 구인을 해서 대부분 이제 법정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제 물리적인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이 구치소 측엔 좀 애매모호한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 나와서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은데 증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재판에는 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경우 구인영장 어찌됐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처럼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힘으로 끌어서 오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측면, 인권 침해적인 측면도 있을 뿐더러 그렇게 증인석에 계신들 입을 다물고 증언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티면 나와서도 증언 거부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영선 행정관 사건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증언서까지 구인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이 재판부도 본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력하면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증언석에 세웠는데 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검과 재판부의 고민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이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여러 군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불리할 경우
증인이 불리할 경우에는 또 진술을 안 할 권리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구인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제 펀치로 비유할 수가 있고 이런 증인들의 증인은 잽으로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증언으로 되는 것이고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잽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안 나왔을 경우에 본인의 재판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웬만하면 와서 증인을 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본인의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증언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구인에도 이제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간간히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 사파로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허리 아프다, 뭐 발가락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법정에서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과연 그것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저희가 참 가늠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침대,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구매했던 3개의 침대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안살림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구매했던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휴지통. 또 이제 몰래카메라 등등 이거 다 어디 갔을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청와대가 구입한 몰카 시계라고.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계속 저 문제를 다루면서 자 이제만 총무비서관 나와라. 청와대 구매 물품 중에 이게 뭐냐? 그런데 지금 이제 당시 청와대 구매 목록들을 쭉 보니까 3천여 건의 물품을 샀어요. 4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한 2천 건 정도는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이게 산 물건과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직접 구매한 게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00건 이상이 산 물품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주신 시계를 보시면요. 밑에 있는 2개의 시계가 오리엔트 시계,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죠. 시계 정품입니다. 저걸로 목록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물품은 위에 있는 2개의 사진인데 저 위에 있는 남성용 시계 하나, 여성용 시계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품 브랜드 시계가 아니라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청와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입을 해서 마치 일반 손목시계처럼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 가짜 목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700여 개의 물품이 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 중에 일부는 몰래카메라라는 건 알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도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를 왜 구입했냐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몰래카메라의 경우 저는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해도 이건 대통령 감시용이라고 확신했어요. 몰래카메라가 제2부속실에 있었다는 건 그 몰래카메라를 운영하고 그런 주체가 최순실 씨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2부속실은 대통령 감시용이다. 이걸 확신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름 끼치죠. 박 전 의원 보시기는 어떠세요? 왜 청와대가 몰카를 지금 최미 전 의원의 얘기하면 대통령 감시용, 대통령을 누군가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감시하기 위해서 몰카를 샀다? 글쎄 음모론으로 보면은 뭐 최순실 씨가 뭐 권력의 1인자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을 감시하는 용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기 위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2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면담하는 사람들과의 무슨 자세라든가 또 이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한 용이다. 뭐 그 제2부속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차고 다니면서 요즘 우리가 지하철에서 하는 성범죄 뭐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어떤 용으로든지 업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결제 라인을 통해서 조달로 구매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공작용일지 또 제2부속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청와대 캐비넷에서 여러 각종 전직 정부의 자료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 몰래카메라는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조달 물품은 보관 기간이 9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어딘가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을 창고나 겁니다. 이런 데. 예, 나중에 이제 어디다 썼는지 이제 밝혀지겠죠. 예. 혹시 저기 안에 뭔가 또 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참 궁금해지는데 저것도 시계도 국가 기록물로 정해서 보존연이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93만 원짜리 휴지통도 몰래카메라도 왜 샀을까? 과거 정부에는 없었던 물품들이 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렇게 어쨌든 공개적이라고 하다 하더라도 왜 들어갔을까? 참 궁금해지지 않을까. 그 보도가 휴지통 90만 원. 그게 뭘까? 왜 90만 원짜리 휴지통이 필요한 그 걸까 했는데 휴지통은 뭐 예. 이 장인이 깎은 나무로 깎은 뭐 예술품 비슷한 예술품. 예, 그런 포도나무로 거랍니다. 만든. 그럴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휴지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휴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네. 휴지함, 껍데기, 티슈통, 휴지함. 티슈통이라고 하더군요. 겉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착각이 많으셔서 예. 휴지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휴지함. 휴지함이라도 93만 원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장식용 명품인 장식용이죠.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때 물품 구매한 것을 보면 같은 물품도 가격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네. 리클라이너라고 이렇게 네네. 기대서 잠깐 잠잘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소파가 한 160만 원에 구입한 게 있고 또 220만 원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돈을 그냥 주머니 돈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구입 물품은 투명하게 또 나중에 공개가 돼도 떳떳할 수 있는 예. 그런 전례를 좀 만들었으면 예. 합니다. 어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김정숙 여사가 카드 한도가 초과돼서 침대 결제를 못했고 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 땡땡 샵에 가서 물건들을 많이 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좀 많이 좀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도 비슷하게 많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플까? 네. 제목은 저희가 최순실 씨의 쇼쇼쇼 이렇게 달아놨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으로 향하다가 잠깐 삐끗한 건지 잠깐 현기증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김 차장 저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쇼쇼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법원에 출두할 때 이 카메라가 매번 저희가 이제 그 팀을 구성해서 촬영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내의 방송사들이 다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법정을 출두를 하다가 저렇게 좀 이게 삐끗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게 이제 연출이 된 건지 예.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찍고 촬영하고 있는 상황을 알 텐데 예. 아니면 그냥 진짜 비도 오고 많이 그래서 미끄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재 이제 이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지 이제 7개월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건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초기보다. 네, 많이 그렇기 빠진 때문에 거예요. 이제 치아도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법정 이제 증인으로도 출석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건강 상태가 정확하게는 어떤지는 좀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크게 아픈 데는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최순실 씨 아프다는 얘기는 공황 장애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월 헌재에서도 아프다는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죠. 최소한 등인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셨죠?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래 됐습니까?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또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네,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약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들어서. 얘기가 벌써 6개월이나 더 지났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최순실 씨 구치소 안으로 약이 들어간 게 있느냐. 근데 약이 그때 없다 그래서 약도 안 먹으면서 꾀병 부리는 건 아니냐라는 또 그때 논란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 진술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구치소 내에 의무 기록이라든가 그 의료 진단을 받아서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재판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의사가 진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박 전 대통령도 아파서 발이 아파서 뭐 그랬는데 구치소 의무 진료 기록 보고가 올라온 거는 특이사항 없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아마도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휘청거리거나 지속적으로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하는 것은 어찌됐든 양형사유의 이 점을 반영해 달라. 추후에 혹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모든 게 이유가 있군요. 네. 네. 근데 사실 박채윤 씨도 네. 뭐 저기에 비하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석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게다가 또 안종범 수석도 뭐 암에 걸렸고요. 또 학장도 이대 김경숙 학장도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장 건강이 심각한 건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뭐 심장에 스텐트를 8개나 박았다.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쇼쇼쇼라고 이 제목을 붙였으니까 독일에서 처음 10월 말에 들어와서 긴급 체포되던 사실은 31시간을 주고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던 모습이나 혹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면서 옆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한테 한 소리 듣잖아요. 이럴 때는 이 쇼로 연출된 건데 어제 휘청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더니 이건 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재판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두뇌는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의 재판에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일관성도 유지해야 되는데 불리한 진술은 막아야 하고 그러면서 휘청할 때 이거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아이고 유라야 왜 그랬니? 이 느낌이거든요. 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일에 정유라 씨가 전격 출두를 해서 증인으로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처음에는 우리 엄마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삼성이 다 알고 있고 삼성이 주도했잖아요. 이런 느낌이지만 결국은 최순실 씨나 혹은 박 전 대통령이나 모두에게 불리한 진술이 정유라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모녀의 연을 끊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엔 구치소에 있지만 나는 정유라의 엄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재판에서 정유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지끈하지 않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저때 법정 가서 이 재판 후반에 발언권을 신청해 놓고 정유라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아주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최순실 씨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작 이 최순실 씨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빙상이 여제 이상화 씨가 소속된 팀이 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뭐 최근 감사원의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빙속 여제 이상화 씨가 이제 속한 스포츠 토토 빙산단이라고 있는데 조만간 좀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지난달 감사원에서 팀에 대한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지원은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스포츠 토토 대상 종목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상화 씨가 소속된 이 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을 넘어 이제 평창 올림픽 농단까지 이어지면서 애꿎은 지금 이상화 선수가 피해를 보게 됐는데 지금 강력한 금메달 이제 후보인데 저렇게 이제 소속팀이 없어지면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저 스포츠 토토 감독직이 장시호 씨와 인연이 있었던 이규혁 감독이 있었던 그곳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토토 빙상단은 또 김종차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종차관이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 조금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받긴 했는데 사실 그런 걸 빼고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면 사실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법률에는
이렇게 그 종목을 정해놨고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종목은 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지적이 나왔지만 감사원 지적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네. 아니 문체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빙상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이 결론이 나서 계속 그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빙상단뿐만 아니라 뭐 여자 축구단이라든가 휠체어 그 테니스단도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마 기금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수익 감소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뭔가 이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선수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개선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200일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동계올림픽에 메달 바치거든요. 이 이상화 선수라든가 박승희 또 쇼트트랙의 김도경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금메달 후보들인데 이 스포츠 토토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연간 34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규정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때 당시 청문회 당시에 장시호 씨와 인연 있는 이규혁 전 감독이 나와서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시호 씨를 잘 아시죠? 네, 중학교 후배입니다. 요번 그 영재센터 1년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연락한 그런 사이입니다. 스포츠 토토 빙상팀 감독이십니까, 지금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독직 제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선임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장시호가 그 동계 종목 그 실업팀 얘기가 당시에 제가 실업팀 코치를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물었고 그 부분을 김종 차관님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 장면을 다시 봐도 결국 최순실 씨의 입김이 정말 어디까지 뻗쳤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의를 위해서 이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꾸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